오늘은 저희 유튜브 보시고 거기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저한테 하신 말씀 댓글들 이제 많이 달아주시는데 그 댓글들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이제 몇 개 선정해가지고 제가 한번 좀 답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변제금 관련한 질문인데 그 중에 하나 한번 답변 드리자면 같은 경우는 월세에 거주하고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원 그 다음에 월급은 150만원인데 4대 보험 15만원 빼고 135만원 받습니다. 빚은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 정도 갚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은 제가 보통은 얼마로 예상됩니다. 다만 재산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시거나 상담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달아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제금 계산에 있어서 이게 내가 도대체 얼마를 갚는 거냐를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를 확인하려면 소득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채무가 얼마냐 그리고 청산가치 재산이 얼마냐 요 세 부분이 확인돼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문의 주신 거에는 사실은 재산이 얼마냐인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이 얼마라고 기재를 해주셨다 하더라도 빌린 돈을 어디에 썼냐 어떤 용도로 썼냐 채무를 어떻게 부담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제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재산이지만 갖고 있는 걸로 간주해서 청산가치 잡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산도 없고 사실 청산가치도 안 잡힌다. 일단 영원이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거 그리고 36개월을 곱한 거 이게 이제 월변제금 총변제금이 될 텐데 135만 원이 실수령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세 35만 원을 내고 거주를 하신대요. 그러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1인 생계비가 133만 원이죠. 그러면 135만 원에서 133만 원을 빼면 가용소득 2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에 플러스로 월세를 내고 계시니까 여기서 다만 뭐 월세 10만 원이라도 추가 생계비로 또 뺄 여지는 있거든요. 그러면 총 실수령 소득 135만 원에서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빼면은 사실상 이제 가용소득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개인 파산을 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기본 전제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개인 파산은 빼고 개인 회생만 놓고 보면 얼마를 갚아야 되냐? 그럼 월 변제금 뭐 2만 원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따져봐야 될 거는 최저 변제율이라는 게 있죠. 채무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를 갚아야 되니까 빚이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5% 계산하면은 200만 원이죠. 그럼 뭐 대략적으로 200만 원을 뭐 36개월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 5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뭐 대략적으로 5, 6만 원 정도 수준으로도 뭐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다른 댓글은 인가 결정이 나고 급여가 오르거나 다른 수입이 생기면 변제금이 오를 수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소득 증빙해야 되던데요. 이제 이런 댓글도 있는데 조건부 인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건부 인가 안 받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들은 조건부 인가가 아닌 일반적인 인가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인가를 받으면 인가 결정 이후 시점부터는 소득이 증가를 하든 얼마가 늘어나든 상관없이 인가된 변제 계획안상에 월 변제금만 계속 잘 납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그 변제금이 매월 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만 체크를 하지 이 사람의 소득 증가라든지 재산 변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 인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나중에 소득 늘어날 것 같아 아니면 왠지 더 많이 벌고 있는데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라는 의심이 들면 조건부 인가라고 해서 매년 소득 신고 그 다음에 재산 현황 변동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된 소득만큼 추가로 변제에 투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달아주신 댓글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 사무실에 관한 거일 것 같은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상담했는데 변호사는 안 나오고 사무장하고만 뭐 상담을 했다. 이제 이런 댓글들도 가끔가다 달리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좋은 사무실 고르려면 적어도 뭐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상담해보시고 어떤 뭐 견적도 받아보시고 충분히 이제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말씀을 해보실 수 있으면은
일단은 상담을 해보시고, 뭐 간혹가다 이제 뭐 변호사를 만났는데 앞에 상담은 이제 뭐 사무장들이 쭉 하고 변호사님은 뭐 한 1, 2분 정도 뭐 잘 들으셨죠? 뭐 이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만 비추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 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요런 이슈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항들은 이제 말씀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뭐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뭐 방문 상담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전화 요청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요청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님하고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사무실은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임료, 이거 뭐 비싼 거 아니냐, 어디서는 500만 원 달라고 하던데 이거 비싼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근데 사실 수임료가 200만 원이면 싸고 500만 원이면 비싸고 700만 원이면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얼마 금액대로 딱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채권자가 몇 명인지, 뭐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2명이고 채무 금액도 5천만 원이고 사실 뭐 복잡한 사실관계도 없다. 근데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채권자가 막 50명이다. 그리고 채무 금액도 막 몇 억대로 대상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뭐 500만 원도 비싼 금액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맥락으로 최소 두세 군데 이상은 비교하셔가지고 정말 모든 사무실이 이 정도의 견적을 내는지, 아니면 이 사무실이 유난히 비싼 가격을 부르는 건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타의 사무실과 큰 편차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친절하거나 아니면은 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답변을 내놓는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게, 신뢰 가는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는 내용들,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 뭐 전화나 방문 상담하셔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들 위주로 답변을 드려봤는데, 뭐 이외에도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거나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서 성실히 답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